그냥 왔다가 별풍선을 막 쏘라는 얘기를 들으면 너무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철없이 오늘 여기 온다고 얘기를 해서 이분들이 오셨다가 되게 부담을 느끼시면 어떡하지? 그래서 내가 너무나 걱정이 됐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내가 좀 세 번째로 불편했어. 근데 어저께 밤에 어떤 분이 문자를 보내신 거야. 사실 어디에 기부를 하고 싶어도 뭐 10,000원, 5,000원을 기부하는 게 부끄러워서 기부를 못했었다. 그런데 어제 망치부인 방송을 보면서 웃으면서 적은 돈이지만 함께 기부할 수 있어서 그게 너무 고마웠다. 그 얘기가 저한테 이렇게 너무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어요. 예. 그 이제 막 기부를, 그 별풍선을 강요하는 게 내가 너무 처음 있는 일이라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350원, 뭐 300원, 뭐 500원을 어디다 기부하기가 좀 그렇잖아. 근데 그렇게 이제 자유롭게 아주 작은 돈도 100원도 기부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이 아프리카의 시스템이라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맞는 말 같아.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아프리카의 별풍선으로 굉장히 많이 비난들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즘에 다들 자기네들도 다 그런 거 주더라? 그죠? 뭐 아프리카에서 별풍선을 주기 때문에 뭐 자극적인 방송을 한다고 몇 년을 뒤집다 까더니 지네들도 전부 다 뭐 유튜브도 그렇고 다 돈 주잖아. 그지? 자기네들도 다 돈을 주잖아. 그러니까 이제 별풍선을 이제 못 가는 거지. 근데 이제 실제로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제 그 기부수를 통해서 이 별풍선에 대해서 그렇게 되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욕을 해왔는데, 그 별풍선의 그 나쁜 이미지가 어제 그 기부수 같은 방송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 태어났구나. 그런 면이 있어서 되게 긍정적으로 저는 바라보게 됐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그 뭐라 그러나 어떻게 보면 진짜 작은 돈으로 그렇게 기부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진짜 100원 200원 어디 기부할 수 없는데 아프리카 별풍선 뭐 한 개 두 개를 기부할 수 있잖아. 그게 다 모여서 네이버 콩처럼 네이버 빈처럼 아주 작은 돈인데 모여가지고 이게 사실은 큰 힘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 우리가 불편했던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너무 큰 돈을 내면, 한 사람이 큰 돈을 내면 그게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아. 그죠? 예. 한 사람이 큰 돈을 내면 그게 이렇게 100원 200원 기부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그 이제 마음에 이렇게 부담이 됐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그 정찬우 씨가 했던 말, 1,500명이 10,000원씩만 내면 1,500만 원이다. 근데 사실 우리가 어떤 단체에 10,000원을 기부하긴 좀 작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그 말대로 우리가 10,000원이 크면 1,500명이 1,000원을, 1,500명이 100원을 이렇게 기부하는 게 더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어제 이제 그 120만 원 기부하신 분은 나한테 이제 그 모자를 사주시겠다는 분이라 내가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그 모자를 못 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기부 방송을 이렇게 좀 즐기면서 그 재밌게 웃으면서 100원 200원이라도 기부할 수 있는 방송이라서 좋았던 것 같다. 예, 그런 마음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어제 너무나, 사실 우리 방에서는 그렇게 크게 뭐 하루에 500만 원 그런 적 없어. 우리 방송에서 이제 뭐 하루에 2,000개 나오면 많이 나온 날인데, 많이 나오는 건데, 막 어휴, 42,000,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런 방송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아프리카의 생태계를 잘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 BJ들끼리 경쟁 붙이는 거 아니야. 내가 제일 걱정이, 어머나, 이 300만 원은 모여야 된다는데 어떡하나. 그래서 내가 300만 원이 안 되면 내가 이렇게 통장에서 찾아라도 놓고 가야 되나, 그 생각을 했다니까. 이 300만 원이 모여야 집에 간다는데
우리 방송에서 300만 원이 나온 적이 없잖아. 그래서 이거 300만 원이 안 되면 이 통장에서 돈을 찾아가지고 채워놓고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한 50분 동안에 300만 원 다 넘어가서 막 500만 원 가까이가 모인 거야. 그래가지고 어저께 정말 감사했어요. 근데 내가 이제 남편이랑 그러니까 내 체면을 세워주시려고 기부를 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어려운데 경제도 어려운데 그게 너무나 좀 미안했어요. 그래서 내가 얼굴이 막 괴로웠던 거야. 근데 이제 막 저기 정찬우 씨가 막 계속 별풍선 쏘라고 막 그러니까 그게 그 후원 못 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셨을까봐 그게 너무나 좀 죄송했어요. 그러니까 왠지 그 방송에서 후원 안 하고 보기가 민망하잖아. 그죠? 그 방송에서 후원 안 하고 보기가 민망했을 것 같아. 그래서 그게 조금 좀 괴로웠는데, 그런 분들은요, 어저께 그 120만 원 후원하신 분이 있으니까 당당하게 봤어도 돼. 여러분들 못까지 그분이 하신 거야. 어제 기부 못해서 속상하셨던 분들, 예, 그 120만 원 기부하신 분이 여러분 못까지 다 한 거야. 그러니까는 막 미안해하지 마시고, 예, 어제 거 재미있게 잘 보셨으면 된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신 거면 잘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그래서 그 BJ마다 BJ 방송, 그러니까 우리 방송 시청자분들이 이제, 물론 그 BY라는 분이, 많이 하셨어. 우리 방송 시청자는 아닌데, 원래 그 방송에 애청자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도 많이 하셨는데, 우리 방 시청자분들도 어제, 많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보람 있었던 일인 것 같아. 그러니까는, 일반적으로 우리 방송에서 모이는 돈보다 훨씬 큰 돈이, 거기 모여서, 예, 그 후원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망치부인 방송 시청자들이 사실 이렇게 뭐 몇백만 원을 후원하신 거잖아. 그래서 조금 뿌듯했어. 그쪽 분들이 후원도 많이 들어왔고 시청률이 높았다고. 그러니까 어제 그 후원은 못하고 시청만 하신 분들 있잖아요. 예, 후원은 못하고 시청만 하신 분들, 그분들도 큰일 하신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이 시청해 주셔서 시청률이 높게 나온 거야. 평상시에 그 방송이 3,400명밖에 안 본대요. 네. 그 방송이 3,400명밖에 평상시에 안 보는데 어제 1,800명이 넘게 봤대. 1,827명. 그러니까 후원은 못해도 시청률로 자리 지켜주신 님들이 시청률 1위 만들어주신 거야. 잘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기죽지 마시고, 예, 우리는 아주 큰일 했다는 거. 네, 우리는 아주 큰일 했다는 거. 당당하셔도 된다는 거. 예, 수고들 하셨어요. 그래서 어제 기부스 방송 아주 의미 있었고, 그 다음에, 네, 이런 말 해도 되나? 내 안에 예능 본능을 확인했어. 내 동생이, 개그맨 정찬우 씨한테 꿀리지 않았다 그랬어. 개그맨 정찬우 씨한테 꿀리지 않는 예능감을 가졌다고, 우리 동생이 나한테 칭찬해줬어. 그 내가 아무래도, 앞으로는 시사 예능인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 내가 이제까지는, 시사 방송을 하는 종합 예술인이라 그랬잖아. 근데 앞으로는 시사 예능인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아. 그치? 나 어떤 그 개그감이 있는 것 같아. 자,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자, 여러분, 첫 번째 주제는,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이, 이재용, 예.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이, 네, 우리가 진 게 아니다. 예.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이, 진 게 아니다. 도리어, 예. 도리어, 삼성의 이재용이 이번 건으로 CEO를 물러나게 될 거다. 예. CEO를 물러나게 될 거다. 왜냐하면 온 세계에, 여러분 뉴욕타임즈에서 나왔어요. 그 뉴욕타임즈가 왜 중요한 신문이냐 하면, 그거 알죠? 세계에 몇 가지 신문이 있어.
이 신문의 특징이 뭐냐? 전 세계인이 보는 거야. 특히 누가? 지도자들이. 그 중에 하나가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 그 다음에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하고, 가디언지, 예. 그 다음에 프랑스의 르몽드지, 프랑스의 르몽드지. 그리고, 뉴욕 타임즈는 많이 이제, 좀 줄어들었지만, 옛날엔 뉴욕 타임즈가 되게 중요했어. 그래서 이제 르몽드지 이렇게 해서 전통적으로 유명한, 그러니까 그지, 그냥 타임즈. 예. 뉴욕 타임즈가 있고, 타임즈가 있어요. 예. 그 뉴욕 타임즈라는 게, 예. 뉴욕 타임즈라는 신문이 있는데, 그걸 NYT라고 불러. 뉴욕 타임즈가 왜 중요하냐면, 뉴욕 타임즈죠. 그게 왜 중요하냐. 그게 전 세계의 리더들이 다 봐. 전 세계 정치권이 다 보는 신문이야. 그리고 그 전 세계 경제인들이, NYT를 봐요. 예. NYT를 보고, 그 다음에 WSJ, 월스트리트 저널.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 뭐냐면, 뉴욕의 증권가 신문이야. 그러니까 뉴욕의 그 재벌들이, 그러니까 경제인들이 보는 신문이야.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는 약간 공화당에 가까운 보수지이고, 뉴욕 타임즈는 미국의 진보 세력들이 보는 언론이야.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게 월스트리트 저널지고. 그래갖고 이제 요 세 개 언론이 세계 경제인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바빠도 왜 싹 훑고 지나가야 되는 그런 언론인 거야. 그런데 뉴욕타임즈에서 이재용의 구속영장 기각을 비판했어요. 네, 굉장히 심하게 비판했어. 아까 올라왔던데. 뉴욕타임스에서, 예, 뉴욕타임즈에서, 그 뉴욕타임즈가 내가 갔던 데 아니야. 내가 뉴욕타임즈 가서 똥 싸고 왔잖아. 이거 되게 중요한 일이야. 아마 뉴욕타임즈에서 똥 싼 사람이 우리나라 전 세계에 많지 않을걸?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뉴욕타임즈에서 똥 싼 사람이 별로 없을 거야. 그치? 아마 대통령도 똥 못 싸봤을걸? 내가 뉴욕타임즈에 들어가서 똥 싸본 한국인 중에 내가 볼 때는 10손가락 안에 꼽힐 것 같아. 예. 한국인 중에서 뉴욕타임즈 가서 똥 싼 사람은 많지 않을걸? 영역 표시하고 왔잖아. 뭐 오줌은 쌀 수 있죠. 왜냐하면 똥은 하루에 한 번밖에 안 싸게, 오줌은 여러 번 싸잖아. 오줌은 여러 번 싸는데, 그러니까 기회가 많지. 근데 똥은 하루에 한 번밖에 못 싸. 아니 며칠에 한 번이거나. 그렇잖아. 근데 내가 똥을 쌌다니까. 그러니까 뉴욕타임즈에 가서 똥을 싼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 중에 많지 않을 거라고 봐. 왜냐하면 이 똥이라는 게 사실 긴장하면 안 나와. 알지? 이 똥이라는 게 원래 긴장하면 안 나와. 그치? 그러니까 그게 아마 뉴욕타임즈에 가서 똥을 싼 사람이 적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게 아무나 똥 쌀 수 없다는 거야. 내 말이 맞지? 논리적으로 완벽하잖아. 이게 똥이라는 게 일단 하루에 한 번밖에 못 싸지, 일반적으로는. 그런데다가 긴장하면 똥이 안 나와.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언론사라고 할 수 있는 NYT에 가서, 그것도 신사옥에 가서 똥을 쌀 수 있는 그 어떤 내공 많지 않아. 여러분 이게 그거 모르죠? 통시 철학이라고 찾아봐. 그게 뭐냐면 옛날부터 철학자들이 똥 누면서 철학을 연구했어. 그거 알아요? 예. 이 똥 누면서 철학을 연구했어. 뉴욕타임즈 어떻게 들어갔냐? 중요한 건 뉴욕타임즈에 아무나 못 들어가. 여러분이 뉴욕타임즈를 들어갈 수 있냐? 못 들어가. 왜? 뉴욕타임즈 안에 들어가려면 그 직원의 초청을 받아야 돼. 내가 그때 들어갈 수 있었던 게 뉴욕타임즈 직원이 우리 시청자였어. 뉴욕타임즈의 직원이 우리 방송의 시청자였고, 그 시청자분이 그 뉴욕타임즈의 망치분을 데리고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날 데리고 들어가신 거야.
그 시청자 어머니가 시청자였고 그 어머니의 아들이 그 어머니가 너무나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다. 그래서 날 데리고 뉴욕타임즈를 견학을 한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뉴욕타임즈의 편집실을 가봤잖아. 이거 되게 중요해. 뉴욕타임즈의 편집실은요, 그거 진짜 극비야. 왜냐? 그게 전 세계, 여러분 혹시 그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는 영화 봤어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는 영화를 보면 그런 세계적인 잡지의 편집실의 의미를 알 수 있어. 거기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 잡지의 방향을 정하잖아.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게 그 출판 업계에서는 그런 이런 패션 잡지에서 최고의 권위야. 그 드라마에 나오잖아. NYT의 그 편집실은 그런 곳이야. 세계의 뉴스를 정하는 곳. 세계 언론의 방향을 정하는 곳인데 내가 그 NYT 편집실을 들어가 봤다니까. 나 그런 사람이야. NYT 딱 편집실 보고 바로 똥 싸러 갔잖아. 내 영역 표시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 뉴욕타임즈라는 게 NYT가요. 사실은 그 진짜 세계 최고의 언론이야. 세계 최고의 언론사이고 그 편집실에서 중요한 건 뭐냐? 아무도 못 본 뉴스들. 거기 그 직원 이제 우리 시청자 아드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 미국에서 자라갖고 한국말 잘 못해.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편집회의에 들어가면 사라진 뉴스들, 아무도 못 본 뉴스들을 볼 수 있다. 그런 거야. 그래서 전 세계 뉴욕타임즈의 그걸 뭐라지? 특파원들이 취재해서 보낸 많은 사진과 뉴스들이 있는데 얼마나 많겠어. 대부분이 잘리고 최고만 올라가는 거야. 그게 뉴욕타임스야. 전 세계의 모든 경제인과 정치인이 만약에 이 사람 직접 못 보면 반드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그 정치 지도자들과 경제 지도자들의 그 비서들이 반드시 봐야 되는 신문 중에 하나가 뉴욕타임스야. 예.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정치인이나 경제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경제 CEO들의 비서들이 반드시 보고 브리핑을 해야 되는 신문 중에 하나가 뉴욕타임스라고. 박근혜는 안 봤을 것 같은데, 박근혜는 안 봤을 것 같은데, 그런 신문이 뉴욕타임스야. 그래서 그 뉴욕타임스가, 그래서 그 뉴욕타임스가 굉장히 중요한 언론이고, 그래서 뉴욕타임스에서 씹히면 세계 모든 지도자가 알게 된다고. 세계의 모든 주식 투자자들이 알게 되고, 특히 뉴욕타임스는요, 여러분, 내가 그랬잖아. 내가 어린 시절에 워킹걸이라는 영화를 봤어. 그 워킹걸이라는 게 해리슨 포드 나오고 시고니 웨번가가 나왔던 영화였어요. 그 여자 주인공은 전혀 달랐는데 난 이름도 몰라. 근데 그 워킹걸이라는 영화가 뭐냐 하면 어떤 그 유명한 그 증권 애널리스트, 여자 애널리스트가 있는데 그 여자의 비서가 사실은 이제 그 더 많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는데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근데 이 여자애가 그 해리슨 포드에게 그 중요한 그 정보 뉴스들을 연결을 해서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걸 예측하는 장면이 나와. 근데 내가 그걸 딱 보고 이게 주식의 생리구나. 예. 워킹걸. 예. 하도 한 20년 넘은 영화야. 내 처녀 때 봤던 것 같은데? 예. 그게 무슨 영화냐면,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게 우리나라 하여튼 90년대인가 나왔던 영화였어요. 예. 되게 촌스러운. 근데 이제 그 영화에서 내가 본 게 뭐냐면, 주식의 생리를 안 거야. 그 여자가, 88년 영화야. 그래, 88년 영화야. 30년 전 영화네. 예. 근데 내가 그 영화를 보고 내가 깨달은 게 뭐였냐면, 예. 그 영화에서 뭘 아냐. 주식 투자자들이 봐야 될 뉴스가 경제지가 아니라는 거야. 우리나라의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경제신문 많이 보지. 우리나라에 경제신문이 많아진 이유가 뭔지 알아? 개미 투자자들 때문이야.
개미 투자자들이 경제신문을 막 보기 때문에 경제신문들이 많은데요. 그거 광고지예요. 주식 팔아먹는 광고지. 여러분이 그 경제신문을 보고 주식 투자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낚인 거예요. 예. 경제신문을 보고 투자를 한다면 여러분은 밥이야. 여러분이 밥이야. 예. 그 다음에 찌라시, 그것도 여러분한테 이미 찌라시라고 공개됐을 때 이미 그건 여러분을 낚은 거야. 여러분을 낚는, 이게 진짜 낚시라니까? 그러면 뭘 봐야 되느냐 하면요. 예. 정치면이 기본이야. 정치가 기본이고, 정치가 기본이고, 사회 문화면을 봐야 돼. 이거 영업 비밀인데. 예. 내가 주식 투자를 했으면 난 돈 벌 자신 있어. 근데 안 하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주식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기 때문에 내가 안 하는 거야. 부동산 투기도 안 하고, 주식 투기도 안 해.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정치하고 사회면, 문화면을 봐야 돼. 왜냐하면, 오늘, 야! 그러니까 네가 안 되는 거야. 오늘의 운세를 보고 대박 나라 안 되라 아무나 와서 에이 진짜 씨. 왜냐? 정치면을 봐서 그 흐름을 봐야 돼. 물론 정치면을 있는 그대로 보면 안 돼요. 정치면을 있는 그대로 보면 안 되고 정치면의 행간을 봐야지. 얘네들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구나. 근데 이게 정치면을 보라니까 막 떠벌리는 애들, 가령 안철수가 뜬다. 그럼 안철수 관련주에다 투자하는 거 등신이야. 안철수가 뜬다 해서 안철수 관련주에다 투자하면 여러분은 등신이라고. 예를 들어, 문재인 뜬다. 문재인 관련주에 투자하는 거 등신이야. 정치면을 띄워주는 거. 그거 여러분들대로 사라는 거야. 자기네들이 사놓은 거. 그래서, 그 정치면에 있는 그대로를 보고 투자하면 안 되고 행간을 봐야 돼. 뉴스와 뉴스의 관계. 그러니까 망치부인 방송을 잘 봐야 돼. 망치부인 방송을 잘 보고 실제로 내가 우리 방송을 듣고 손해볼 거 피했다라는 여러 사람이 있었어. 망치부인 방송은 정치면의 행간을 추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망치부인 방송을 본다면 정치면들의 관계를 따로 볼 수 있어. 본질. 그러니까 이 주식에서 성공하려면 하나야. 저평가 우량주를 찾으면 돼. 저평가 우량주를 찾아야 여러분이 주식에서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성공하는 거예요. 그걸 블루칩이라 그러잖아. 진짜 의미는, 블루칩의 진짜 의미는 저평가 우량주야. 그러니까 지금 아무도 투자하지 않는 사람한테 투자하는 게 도박도 아무도 걸지 않는 사람한테 거는 거, 그게 대박이거든. 주식도 마찬가지야. 근데 그러니까 이 주식을 갖고 장난치는 놈들한테 끌려다니면 안 돼. 그래서 행간을 읽어야 되는 거야. 함부로 투자하지 말라고. 그런 거 읽을 줄 모르면 함부로 투자하지 마. 오늘의 운세를 보고 주식 투자하면 죽여버리겠어. 오늘의 운세를 보고 주식을 투자하면 죽여버리겠어. 잠깐만요. 누가 뭐라고 욕을 한 것 같은데? 잘못 봤나? 자, 그래서 죽일 것까지야. 죽여야 돼, 그런 건. 왜 죽여야 되냐?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하느냐 하면요. 그 쓸데없는 촉을 믿고, 이번엔 대박 날 것 같아. 이번엔 대박 날 것 같다 그러면서 일가 친척들한테 돈 꾸어다가 꼬라박는다니까? 가문을 망치는 주범이야. 오늘의 운세 보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가문을 망치는 주범이야. 그치? 가정 파괴범이야. 어린아이들의 미래를 망치고. 그러니까 그런 짓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정치면을 봐야 돼. 그 다음에 사회면은 왜 봐야 되냐? 사람들의 관심사를 봐야 돼. 사회면을 보면서 사람들의 관심사를 봐야 돼. 그 다음에 문화면을 보면서 미래를 읽어야 된다고. 문화면을 보면서 미래를 읽어야 돼.
그리고 이제 완전히 이제 그냥 정보들, 그러니까 이제 그 과학의 흐름 이런 거 있잖아. 주로 지식 문화면에 과학의 미래라든가 이런 게 나와. 그런데 이 과학 분야는요, 솔직히 투자하지 않는 게 좋다고 봐. 예를 들어, 그 뭐였더라? 나르는 자동차. 나르는 자동차에 대해서 몇 년 전에 엄청 떴어. 그런 게 사기야. 나르는 자동차에다 투자하라고. 그럴싸한 영상까지 만들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예, 어리석은 사람을, 예, 꼬시려고 하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이 과학 분야도 나는 이제 지금 옛날에는, 그러니까 뭘 봐야 되냐면, 학문을 봐야 돼, 학문을. 학문의 발달 방향. 그러니까 막 그 과학적인 어떤 생산물을 보지 마. 생산물은 이미 게임 끝이야. 뭐가 무슨 제품이 나왔어. 그럼 이거 게임 끝이라니까? 그때 제품 보고 투자하면 이미 물 건너간 거야. 근데 본론적인 학문, 과학적인 어떤 새로운 이론이 나왔거나, 이 문화적인 어떤 연구, 문화에 대한 어떤 깊은 철학, 이런 걸 보잖아. 그러면 뭘 볼 수 있냐면 방향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고 미래를 추측을 해서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걸 찾아서 투자할 수 있는 안목, 그게 있어야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론은 쉽지. 그러니까 이론이 쉽지. 그러면 투자를 하지 말라고. 이 투자를 하지 마. 그런 안목도 없으면서 주식을 하니까 맨 낚이는 거 아니야. 주식 말고는 다 잘한다 이런 데 가서 뽀글뽀글 모여있는 거 아니야. 제발 부탁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뭐 경제신문이나 찌라시나 이미 남들이 다 보는 대로 나온 걸 보고 투자하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하루 종일 그 주식 그래프 보지 마. 주식 그래프를 보다 보면 우물한 개구리가 되는 거야. 내 거만 보게 되는 거야. 하루 종일 내 주식이 얼마나 올랐나 그런 짓 하지 마. 예,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이게 원래 주식은요, 예, 이 원래 주식은 먼 훗날을 바라보면서 10년, 20년을 내다보면서 투자하는 거예요. 원래 주식의 목적이. 그런데 그것도 옛날 말이야. 1970년대, 80년대에는 그렇게 투자할 수 있었어. 왜냐하면 굉장히 그 기간 산업이라는 게 있었거든. 오래가는 산업. 10년, 20년, 30년 내다보는 산업이 있었기 때문에 70년, 80년에는 그렇게 주식 투자를 해서 그 장기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었어.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이런 기술 문명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생명이 짧아. 생명이 짧기 때문에 빨리빨리 망하는 거야. 굉장히 빨리빨리 망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장기 투자가 안 되는 시대야. 지금은 장기 투자가 안 돼. 그러니까 전부 다 단타를 쳐. 단기 투자를 한다고. 그런데 그 단기 투자는 정보가,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뭐 정보가 돈이다. 그 말이 뭐냐? 여러분이 사고 싶을 때는 이미 쟤네들이 단물 다 빨아먹고 버린 껍데기야. 여러분들한테까지 그 주식 소문이 들려왔다면 이건 단물 다 빨아먹고 여러분들한테 껍데기가 온 거야. 걔 누구야? 그 지난번에 이 모든 문제의 근원, 모든 문제의 근원. 무슨 게임사에서 주식을 4억 원어치 받았는데 120억이 됐다든가? 4억 원짜리 주식을 받았는데 그게 1000억이야? 100억이야? 어마어마하게 올랐던 사건 봤잖아. 예. 그게 그런 얘기야. 이미 여러분한테 그 주식이 알려졌을 때는, 여러분 손에 그게 들어와 있을 때는 진경준. 이미 깡통됐다니까? 걔네들은 이미 단물 다 빨아먹고 뻥튀기 하고 튄 거야. 그걸 여러분이 주식값이 떨어질까봐, 여러분, 내가 볼 때 그래요. 어느 날 생각했어. 내가 삼성을 비판하면 들어와서 막 욕하는 사람들이 누굴까? 그리고 어느 날 문득, 혹시 삼성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일까? 우리가 농담 삼아 삼정원 했는데, 삼성을 비판하면 들어와서 디립다 욕하고 이번에도 이재용 편드는 애들, 걔네가 누굴까? 삼성 주식 갖고 있는 애들 아닐까?
예. 그 삼성 주식을 갖고 있는 애들이 자기 주식값이 떨어질까봐 적극 방어하는 거지. 응. 라는 소설이지. 확실히 뭐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아닐까? 그런 거 아닐까? 여러분, 삼성의 자산이 얼마일 것 같아요? 예. 삼성의 그러니까 세계 주식시장에서 애플하고 삼성하고를 비교해보면, 어느 쪽이 더 큰 회사일 것 같아? 예. 삼성하고 애플을 비교해보면, 어느 쪽이 더 큰 회사일 것 같아? 응. 한마디로 더 많이 팔고, 예. 더 많이 팔고, 그 다음에 더 유명하고, 예. 애플이 얼마예요? 애플 자산? 예. 애플 자산이 얼만지. 예. 애플의 자산. 예. 애플이 삼성보다 훨씬 커요. 예. 그럼 애플의 주식 한 주가 얼마야? 애플의 주식 한 주가 얼마냐고. 애플의 자산이 1300조이고, 나도 1000조 이상으로 들고 있어요. 예, 애플의 자산이 1000조 이상이라고 알고 있어. 애플의 주식 한 주가, 얼마 안 돼요. 예. 애플의 자산이 삼성보다 훨씬 커. 삼성전자보다 커. 그런데 주식이 얼마냐 하면 10만 원이 안 될걸? 10만 원 정도 하든가? 지금 많이 올라가지고 얼마야? 애플의 주식이 얼마야? 예. 119달러. 그러면 저거 10몇만 원 한다는 얘기야. 애플의 주식이 뭐 119달러면 저거 12만 원 정도 한다는 얘기야. 예. 100달러가 10만 원이라고 보면 돼요. 거의 비슷해. 예. 100달러가 10만 원이야. 그럼 119달러면 12만 원이란 얘기야. 그럼 무슨 얘기냐? 여러분 전 세계에서 더 많이 팔리는 게 그게 애플이야. 물론 숫자로 따지면요. 삼성이 많이 팔아요. 숫자로 따지면. 그런데 그 숫자로 따지는 게 뭐냐? 근데 순이익을 따져보면 대수는 삼성이 많이 팔아. 엄청난 대수. 이익이 안 남는 거야. 근데 애플은 팔아서 이익이 삼성하고 비교가 안 돼. 그거 찾아봐봐. 애플의 순이익과 애플이 아이폰 7을 팔아가지고 얻은 수익. 아이폰 7 좀 지금 보급되고 있으니까 아이폰 6. 애플의 아이폰 6를 팔아서 얻은 순이익과 삼성의 갤럭시를 팔아서 얻은 순이익을 비교해봐봐. 비교가 안 돼. 비교가 안 돼. 그러면 무슨 얘기냐? 지금 애플의 순이익이 훨씬 커요. 훨씬 큰데도 주식 가격이 13만 원밖에 안 되는, 13만 원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삼성 주식이 190만 원이야. 그래서 뭐라 그러냐, 외국 투자자들이 삼성 주식이 거품이라 그런 거야. 주식 숫자도 많지, 애플이. 예. 주식 숫자가 애플이 그렇게 많은 거야. 생각해봐. 12만 원으로 700조를 만들어 봐봐. 300조를 190만 원으로 나눠보고 12만 원짜리로 700조를 만들어 봐봐. 주식 숫자가 애플이 훨씬 커. 주식 숫자가 더 많아.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삼성의 주식을, 그 뉴스가 있어. 찾아봐. 언제였냐 하면 11년이야. 2011년에, 외국 투자자들이, 그때 삼성 주식이 140만 원 할 때였어. 140만 원 하는 삼성 주식을 보고, 심하게 과대평가되어 있다. 거품이다. 삼성의 적정 주식값은 20만 원대라 그랬어. 27만 원인가? 삼성의 적정 주식가가 30만 원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삼성의 주식값이 190만 원이야, 한 주에. 왜 이렇게 됐냐?
여러분 노무현 정부 말기에요. 삼성 주식이 20만 원 정도밖에 안 했어요. 20몇만 원밖에 안 해서 23만 원?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 5년 동안 5배로 뛰어. 예. 이명박 정부에 그 5년 동안 5배로 뛴 거야. 그러면 그만큼 삼성전자가 회사의 규모가 커지고 기술이 뛰어나졌냐? 그것도 아니잖아. 근데 이명박 정부에서 5배로 뛰는 거야. 근데 왜 그렇게 뛰었냐? 다른 대기업 주식도 다 그렇게 떴어. 그래서 심지어 어떤 말이 있냐면 주가 총액이 회사 자산보다 많은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이명박 때 이게 주식 거품인데 이명박 때 주식 거품으로 주가 총액이 주식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어느 회사의 주가 총액이 그 회사 자산보다 많은 거야. 거품이라는 거야. 우리나라 주식이 우리나라 주식이 전반적으로 지금 거품이 끼어 있는 거야. 이게 뭐냐? 그러니까 그 주식 시가총액이 지금 삼성이 그러니까 삼성 주식이 그걸 이끌어 갖고 제일 비싸지 않나? 삼성 주식이 제일 비싸죠. 삼성 주식의 주가가요 계속 이끌고 간 거야 주식값을.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식이 덩달아 다 올라간 거야.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큰일 나게 생겼다고. 이게 1920년대 미국 상황이라고. 100년 전 미국. 100년 전 미국 상황이야 우리나라 지금 주식시장이. 누구 때문에? 이명박 때문에. 이명박이 우리 국민연금으로 그 원래 떨어져야 되는 주식 가격을 계속 집앞고 올려놓은 거야. 떨어지지 못하게 막아버린 거야. 그래서 원래 떨어졌어야 되는 가격대에 못 떨어진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주식 가격에 5배 정도 거품이 들어있대잖아. 이게 되게 심각해. 지금 주식하는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하면 막 욕을 해. 나한테 와서 욕하는 사람들 정체가 궁금한데 내가 이런 얘기하면 주식하는 사람들이 막 신경질을 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주식을 투자해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더러 뭐 주식에 대해서 쥐뿔도 모르면서 얘기한다 그러지. 나중에 후회하지 마. 진짜 이거 심각한 상황이야. 1920년대에 미국이요 이렇게 주식에 거품이 많아서 경제 대공황이 온 거야.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거라니까. 어제 내가 얘기했잖아. 어제 세계사 얘기했죠? 어제 세계 경제 흐름을 얘기했잖아. 그 세계사 얘기가 오늘이랑 연결된 거야. 1920년대 미국의 주식이 실제 가치보다 다 올라가서 거품이 끼어 있었다니까. 그래갖고 그 거품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게 블랙 먼데이. 그 다음에 그게 2008년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진 거지. 리만 브러더스 사태. 리만 브러더스 사태는 뭐였냐면 주식이 아니었어. 그때는 금융 거품이었어.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식이었냐면 가령 집 한 채를 가지고 집 가격의 5배까지 대출해 준 거야. 미국의 리만 브러더스 사태가 왜 벌어졌냐 하면 미국의 주택 가격 주택이 이제 한 채가 1,000만 원이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대출해 줬냐 하면 1,000만 원의 반 정도, 500만 원, 아니면 그때 막 최대한 늘려갖고 700만 원까지 대출해 줬어, 우리나라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런데 미국은 어떻게 했냐면 1,000만 원을 가지고 처음에 800만 원 정도를 대출해줘. 800만 원을 담보로 해서 또 600만 원을 대출해줘. 600만 원을 대출해서 또 대출해줘. 그래서 주식 원래 주택 가격의 5배까지를 대출해 준 거야. 그래가지고 미국의 대출이, 그러니까 주택 하나로 주택 가격의 5배까지를 대출해 줬다가 그 부동산 거품이 무너지면서 터진 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게 리만 브러더스 사태.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요. 이미 여러 번. 그러면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 그게 세계 먹튀 자본들 때문이야. 세계 먹튀 자본들. 세계의 금융자본들이 얘네가 시대의 흐름이 빨라지니까 누구를 이용해서 들떨어진 정권을 이용해가지고 걔네들하고 합작으로
먹튀를 하는 거야. 야, 이거 돈 된다, 돈 된다 해서 막 퍼뜨려. 일단 휴지 조각 같은 주식을 사놓은 다음에 이거 돈 된다, 돈 된다. 정부에서 막 MOU 발표하고 뭔가 정책 투자할 거라는 걸 발표를 해. 사람들이 막 투자하겠지. 싹 팔고 튀는 거야. 최고 가격일 때. 이명박 때 그렇게 해서 다이아몬드 회사에다가 투자받고 그걸 외교부 직원들이 그 지랄했잖아. IMF하고 또 다른 거예요. 지금 세계 금융자본이 그런 짓을 했어. 그런 짓을 지금 막 하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DTI라는 게 우리나라는 그래서 노무현 정부가 그걸 간파해갖고 노무현 정부 2006년인가에 내놓은 정책이 DTI 규제야. 대출 총액 비율 제한.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에서 주택 가격을 잡으려고 막 노력했는데 안 됐어.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내놓은 내놓은 정책이 대출 제한이었어. 대출 비율 제한. 그래서 대출 비율을 딱 제한해버리니까 더 이상 주택값이 안 올라간 거야. 그걸 풀어준 게 이명박이고, 박근혜가 더 풀었고. 예. 그랬던 거야. 그래서 좌우지간 지금 이제 이 금융 거품이 뭐냐. 여러분, 브릭스 들어봤지? 지금은 사라진 말. 브릭스. 한 5년 전까지 유행했단 말이야. 5년 전에 되게 유행했던 말. 브라질, 러시아, 그 다음에 인도,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하나가 누구지? B가 브라질, R이 러시아, I가 인도, C가 중국. 그 네 개지? 그 브릭스라는 거, 그 네 가지. 그 네 가지가 뭘 의미했냐? 거기 투자하라고. 그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이 왜 그랬냐면 그때 급성장을 한 거야. 그때 이제 급성장을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외국에서 투자를 많이 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브릭스에 투자하라, 브릭스에 투자하라. 그래서 브릭스 펀드란 말이 유행했잖아. 지금 어떻게 됐어? 브라질. 개 난장판 됐지? 인도. 그래갖고 그 당시에 브릭스가 유행할 때 인도로 오세요. 인디아. 뭐 이러면서 인도로 여행 오라고. 책도 많이 나왔어. 전 세계 모든 여행 프로에서 인도 팔아먹고. 그래서 그거 믿고 인도는 너무 순수하다 그러고 갔다가 성폭행 당하고. 그 러시아도 그때 이제 그러면서 러시아에서 브릭스 얘기 나오면서 마피아가 다 잡은 거잖아. 그게 뭐냐 하면 그 브릭스를 띄운 게 소위 세계 금융 자본이라는 것들이야. 다보스 포럼. 여러분 그 프리메이슨 얘기 들어봤지? 프리메이슨. 나한테도 프리메이슨을 아세요, 망치님? 보내는 사람들인데 전부 찾아나오고 있다. 프리메이슨 얘기가 뭐냐 하면 옛날에 십자군 원정 당시에 그 예루살렘으로 갔던 기사단이 있다. 그래서 그 기사단이 가서 뭘 발견하냐면 예수의 피가 섞인 예수가 낳은 자식을 발견을 해. 그래서 그 자식을 유럽으로 데리고 와서 보호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기사단이 그 예수의 그 핏줄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그 기사단이 있다. 그게 프리메이슨이야. 그게 프리메이슨 전설의 기원이야. 그러면서 굉장히 신비한 집단. 그들이 이 유럽에서 가지고 갔던 그 많은 그 보석들, 자본들, 그게 지금 소위 이제 그 예수의 혈육을 지키는 기사단에 의해서 지켜지고 있다. 와, 멋있어 보이지? 개소리야. 그 개소리야. 그 얘기가 왜 나왔냐면, 그 얘기가 왜 나왔냐면요. 예. 실제로 금융자본, 다보스 포럼이 진짜 세계 자본을 움직이는 놈들이야. 유태인 자본. 유태인 자본이 다보스 포럼의 핵심이고 전 세계를 움직이는 게 유태인 자본이야. 그 유태인 자본에 대해서 뭔가 신비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만든 전설이 프리메이슨 얘기야. 응. 예. 그래서 그 프리메이슨을 믿는 건 등신이야. 예. 그 프리메이슨 이야기의 저기 진원지가 어디야? 미국이야. 그걸 많은 전설과 소설과 영화로 퍼뜨렸어. 미국에서 대자본이 엄청 돈 들여가지고.
그 전설을 막 퍼뜨린 거야. 그러더니만 이제 이건희도 프리메이슨이라는, 아유, 내가 진짜, 너네들 진짜 왜 그래? 이게 다 미국에서 만든 소설이야. 왜냐? 이게 또 이유가 있어요. 잘 들어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옛날부터 코란을 가르쳤어. 코란이란다. 그 탈무드. 이스라엘의 도서관에 가면 굉장히 시끄럽다는 거야. 우리는 이 도서관에 가면 다 조용하잖아. 이스라엘의 도서관에 가서 사람들이 놀라는 이유는 하나래. 너무 시끄러워서. 왜냐하면 거기는 막 탈무드를 읽으면서 엄청 토론을 한다는 거야. 그 토론을 통해서 지적인 발달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왜 전 세계에서 IQ 제일 좋은 데가 이스라엘이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은 옛날부터 그 탈무드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 엄청난 버전이 많아. 탈무드 버전 많은 이유가 그거야. 나도 탈무드를 여러 권을 읽어서 다른 종류로. 이게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이 그런 식으로 굉장히 똘똘한 사람들이야. 그 IQ가 되게 발달된 사람들이야. 근데 얘네들의 문제는 나라가 없는 거야. 나라가 없어. 의심이 많고, 욕심이 많고. 그래서 이게 나라가 없는 거야. 하나님한테 벌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얘네들이 이 유럽에 다 흩어져 샀는 거야. 얘네들이 근데 옛날부터 어디에서 돈을 벌었냐 하면, 고리대금업. 어저께 내가 얘기한 부분 중에 뭐가 나오냐면 라틴 아메리카에서 돈이 들어오잖아. 그지? 막 황금이 막 오잖아. 그지? 라틴 아메리카에서 황금이 막 들어온다는 얘기 했어. 그치? 그때 그렇게 들어온 금과 은이 들어오면서 유럽의 물가 폭등이 일어나. 그 다음에 그 돈으로 뭘 하냐면 그러니까 농토를 막 사들여요. 전문 용어로 인클로저 운동이라 그래갖고 그게 땅을 막 사들여갖고 부자들이 거기다 양을 키워. 양을 키워갖고 그 양을 키워서 양털을 깎아서 모직 공업을 일으키는 거야. 그게 이제 유럽의 경제가 그 자본주의가 발달해가는 과정의 첫 부분이야. 근데 그때 결국 농토에서 쫓겨난 농민들이 먹고 살 게 없잖아. 그래서 그 전당포에서 돈을 빌려갖고 사는 거야. 그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먹었던 것들이 누구냐? 고리대금업을 했던 유태인들이야. 고리대금업을 했던 유태인들. 그 고리대금업을 했던 유태인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셰익스피어의 소설에 나오는 거야. 셰익스피어의 소설에 나오는 그 베니스의 상인인가? 그거지. 내 제목을 잘 모르겠는데 왜 샤일록 아주 탐욕스러운 그 전당포 하는 사람. 베니스의 상인 맞지? 그 사람이 그러면 이제 이 셰익스피어 소설이 어떤 의미냐면 이제 유럽에서 그 경제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문화의 소비 주체가 바뀌어. 원래 유럽의 언어는 딱 하나였어. 라틴어. 라틴어만 14세기까지 통용이 됐는데 그 14세기 지나서 14세기부터 르네상스라는 운동이 벌어져요. 그래서 인문주의라는 게 나오게 되면서 그 교황과 거리를 두게 돼. 문화적으로. 그러면서 르네상스 운동이 벌어지면서 뭐가 생기냐면 각 나라 말로 그래서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 그런 것처럼 각 나라 말로 문학이 발달하는 거야. 그래서 스페인의 돈키호테, 그 다음에 영국의 셰익스피어 문학 이런 게 나오는 거야. 그걸 국민문학이라 그래. 그래갖고 그 국민문학이 발달하면서 나온 게 영국의 셰익스피어 문학이야. 그러니까 이 셰익스피어 문학이 나왔을 때 그 샤일록은 소위 유럽의 유태 자본의 모습인 거야. 유태 자본의 원조가 나와 있는 거야. 그래갖고 이 유태인들이 그래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번 거야. 유럽에서. 그리고 얘네들이 유럽의 대주주였던 거지. 유럽의 대자본을 형성한 거야. 그런데 누가 히틀러가 나와서 이 독일은 통일이 늦었어. 영국하고 프랑스가 일찍이 잔다르크가 나오면서 그 프랑스하고 영국이 독립을 각자 국가를 만드는 과정에서 싸운 거잖아. 그래서 이 잔다르크 얘기가 나올 때부터 이미 국가가 형성되고 스페인, 영국, 프랑스가 식민지를 벌써 개척하고 막 발전해 갈 때 독일은 통일 상태가 아니었어. 프로이센 중심으로 주변 국가들의 연합 형태였다고. 이탈리아도 워낙 잘 살았기 때문에 북부, 중부, 남부가 다 떨어져 갖고 각자 잘 살았어. 그런데 독일하고 이탈리아가 가만히 보니까 프랑스, 영국, 스페인 저것들이 왜 저렇게 잘 나가냐?
보니까 이게 국가적인 차원으로 뭉친 거야. 야, 우리도 통일해야 쓰겠어. 그래갖고 통일을 한 게 언제? 1800년대야. 1800년대는 이미 쟤네들 다 식민지 먹은 다음이야. 그래서 이탈리아하고 독일은 통일이 늦었기 때문에 자본 성장이 늦은 거야. 자본은 이제 국가 권력하고 합쳐가지고 영국, 프랑스에서 성장했는데 독일, 이탈리아 그게 늦었던 거지. 그래서 독일이 아무리 노력해도 못 따라간 거야, 영국, 프랑스를.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한판 뒤집기를 했는데 실패. 그래갖고 막 전쟁에 대한 피해 금액을 막 냈어야 됐어, 벌금으로. 그걸 내다 독일이 존망. 그런데 히틀러가 나타나. 그래서 히틀러가 생각하지. 어떻게 하면 돈을 모을까? 그래서 봤어. 야, 이 유태인 새끼들이 돈이 많구나. 그래서 유태인 학살을 하는 거야. 히틀러가 유태인들이 막 제일 부자였기 때문에 유태인 이것들이 돈이 많다는 걸 알아서 유태인들을 잡아들인 거야. 걔네 자본을 뺏어서 그 독일의 경제 성장을 하려고. 그래서 히틀러 때 독일이 경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런 거야. 그 유태인들을 다 잡아놓고 걔네들 돈을 뺏어가지고 그걸로 독일이 성장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히틀러가 전 세계에서 경제 성장을 가장 높이 했어. 그런데 아무도 히틀러를 존경하지 못하는 이유, 경제를 발전시키지 못하니 뭐하냐, 살인범인데. 그렇게 된 거야. 그 유태인 학살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야. 그 다음 여러분이 유럽을 가보면요, 특히 독일에 가보면 지방자치단체마다 유태인 학살을 반성하는 기념관들이 있어.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역시 정말 독일이 뭐라 그러나 정의롭구나,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그런 거 전부 다 누가 세운 거냐? 유태인들이 돈 내는 거야. 그게 유태인이 세계 자본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독일인은 끝까지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런 거예요. 내가 독일 가서 느낀 거야. 유럽 가가지고. 우리는 돈이 없기 때문에 일본이 저렇게 뻣뻣하게 나오는 거고, 유태인이 세계에서 제일 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사과를 받아내는 거야.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유태인들이 이제 그렇게 독일에서 유럽에서 돈이 많았어. 근데 이제 독일과 이 동유럽에서 최유태인들이 이제 잡히잖아. 그 히틀러한테 다 돈을 뺏기는 거야. 근데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데 있던 유태인들은 어떻게 했어? 돈을 갖고 튄 거야. 근데 돈을 빨리 바꿔갖고 튈 때 가장 빨리 바꾸고 그 다음에 가장 적은 부피로 많은 가치를 가진 게 뭐야? 다이아몬드. 그래서 유럽의 모든 다이아몬드를 바꿔가지고 미국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미국은 개나 소나 결혼할 때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게 되어 있는 게 그래서 그런 거야. 금괴는 더 쌌어. 다이아몬드보다 금은 쌌기 때문에 금괴는 독일 나치가 모았다는 거고, 그리고 이 미국에서 다이아몬드가 개나 소나 다이아몬드 반지를 꼈어야 됐던 이유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라고 유태인들이 팔아먹은 거지. 하여튼 그래서 유태인들이 다이아몬드에 대한 장면은 쉰들러 리스트 이런 영화에 봐도 나와. 쉰들러 리스트 같은 영화에도 보면 다이아몬드를 막 가지고 도망다니는 얘기들이 나와. 예, 봤죠? 예. 그런 거야. 그래갖고 유태인들이 다이아몬드로 다 바꿔가지고 미국으로 가버리는 거야. 미국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무기 사업에 투자하는 거야, 이것들이. 그것들이 무기 사업에 투자하고, 그리고 나중에 전쟁 후에는 제약회사에 투자하고, 그래서 무기회사하고 제약회사가 붙어 다니는 거야. 그리고 얘네들이 전 세계에 미군을 뿌려놓고 미군이 있는 근처에서 늘 전염병이 돌아. IT 콜레라. 예. 다 연관된 거야. 예. 그 유태인이 유택의 자본, 예. 그 유택의 자본이 다보스 포럼의 원조야. 그래서 실제로 이 다보스 포럼이라는 게 세계 경제 주권자들의 회의야. 어디를 먹튀할까? 어디를 팔아먹을까? 그게 다보스 포럼이야. 그래서 원래는 적이 분명히 그들이라고. 세계 금융 대자본, 세계를 먹튀 자본으로 해서 브라질을 저렇게 망가뜨리고 인도를 망가뜨리고 러시아를 망가뜨리고
그나마 지금 국권이 버틴 건 중국이야. 뭘로? 인구로. 그리고 이 중국만의 독특한 정치 리더십으로 버텨 살아남은 거야, 중국은. 나머진 이 브릭스에서 다 망했잖아. 다 망했어, 지금. 그죠? 그렇게 유도하는 게 세계 금융 대자본이야. 근데 자기네들을 신격화하려고 만든 전설이 프리메이슨이야. 왜? 1980년대부터 1980년대부터 뭘 했기 때문에 그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 그 레이건하고 너 뭐 좀 알아들었구나. 중국의 독특한 정치 리더십. 그러니까 여러분, 중국하고 북한을 동일시하는 건 등신이에요. 예. 중국하고 북한이 똑같다. 너 국정원이지? 응. 중국하고 북한이 똑같다. 예. 아프리카 별창들. 중국하고 북한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북한은 사유재산 제도가 인정되지 않는 나라야. 그런데 중국은 절반은 사유재산 인정해. 공식적으로. 그게 큰 차이야. 중국에서는 땅을 살 수 없지만 토지 이용권을 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중국을 뭐라 그러냐면 사회주의라 그래. 국가 사회주의. 그러니까 국가에서 사회주의 정책을 펴되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거야. 언제부터? 등소평 때부터. 그래서 왜 모택동과 등소평이 중요하냐? 그 둘이 이 모택동이 중국의 공산당 선언을, 그러니까 공산당 정권을 통해서 통일을 시켰고, 그 다음에 그 통일된 정치력을 가지고 등소평이 개혁 개방 정책을 편 거야. 이걸 모르니까 크크거리다가 강퇴당했지. 중국 얘기는 따로 해줄게. 지금은 미국 얘기. 그래서 이 그러니까 그럼 미국에만 있을까? 아니, 영국에도, 프랑스에도, 독일에도 이 금융 대자본이 다 움직이고 있어. 세계를 움직이는 게 금융 대자본이야. 근데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데는 이미 다 끝났어. 걔네들이 투자해갖고 어떻게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신생 국가에다가 투자해서 먹고 튀는 거야.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IMF. 제일 우리가 당한 거지. IMF를. 아르헨티나도 라틴 아메리카에서 먼저 당한 거고, 그래서 아르헨티나도 원래 세계 부국이었대. 10위 안에 들어가는 경제 부국이었는데 IMF 겪고 완전히 망한 거야. IMF가 한번 먹고 튀면 그 나라는 다 망한다는 거야. 근데 IMF를 겪고 세계 11위로 다시 성장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예. IMF를 겪고 세계 11위 경제국가로 부활한 건 우리나라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IMF 총재가 김대중의 리더십을 인정하는 거야. 최단기간 안에 IMF를 극복하고, 노무현 대통령 때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해서 다시 세계적 선진국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는요, 영국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아니야,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김근태 의원이 동유럽을 갔는데, 우리가 볼 때 유럽 그 부자 같잖아. 동유럽 사람들이 김근태 의원더러 도와달라고 막 비는 거야. 도와달라고 막 요청을 하더래.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죠 이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한국은 선진국 아니냐고. 그때 내 기억에는 헝가리 아니면 체코였어. 헝가리인가 체코인가였는데 그 사람들이 한국은 선진국 아니냐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선진국이에요 했더니, 그러니까 이게 노무현 정부 때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국이 선진국이 아니면 누가 선진국이냐고. 그랬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동유럽에서 그들이 볼 때는 한국이 이미 2004년에 한국이 훨씬 선진국이었던 거야. 그러면 동유럽만 그랬냐? 영국도 그랬어. 영국에서도 한국더러 엄살 피우지 말라 그랬다니까. 노무현 정부가 이제 영국 여왕 때 이제 국빈으로 초청을 받아가요. 그리고 막 얘기를 하는데 엄살 피지 말라 그랬어. 영국 경제인들이. 한국은 더 이상 개도국이 아니다. 너네들은 선진국답게 책임져라. 엄살 피우지 마라 그랬어.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는요,
그 다음에 내가 아주 중요한 얘기 안 했, 그 얘기 한 지 오래됐지. 무슨 일이 있었냐? 이건 내 가까운 사람이 겪은 일이야. 두바이 공항을 갔어. 그 이제 출장을 갔는데, 두바이에 출장을 해서 내렸대. 그랬더니만, 거기 두바이는 출입국 심사가 두 개로 나누어지는 거야. 선진국 라인, 후진국 라인.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내 아는 사람 앞에 중국인이 있고, 그 앞에 일본인이 있었어. 일본인은 선진국 라인으로 가더래. 근데 중국인을 후진국 라인으로 보내더라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내 지인이, 나도 이제 이쪽 라인으로 가겠구나. 그랬다는 거야. 그런데, 일본이 가는 선진국 라인으로 가라 그러더래.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이야, 노무현 때. 두바이 공항에서. 이게 실화야. 이거 내가 아는 지인이 진짜 겪은 일이야. 왜 그래, 그 이유가 뭐냐면, 그때 노무현 당시까지만 하더라도요, 한국을 굉장히 선진 자본주의 국가로 본 거야. 두바이에서 이명박의 롤모델 두바이가 한국은 저기라고 본 거야, 선진국으로. 근데 우리나라 새누리당만 선진국이 아니라고 끝까지 우긴 거야. 그리고 진짜 그들이 집권한 이명박 때부터 후진국 라인으로 확 떨어지게 돼. 후진국으로 확 떨어지고 모든 레벨이, 모든 순위가 다 떨어지잖아, 이명박 때부터. 거기서 박근혜 때는 완전히 더 떨어지고. 그렇게 된 거야. 내리막길이 훅훅 떨어져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중위권 국가가 됐지만, 옛날에 노무현 정부 때는요, 우리나라 어디를 가든 선진국 대우를 받았어요. 예, 진짜 그랬어. 지금은 중국이나 일본이 우리를 막보죠. 노무현 정부 때는요, 일본이 한국을 막보지 못했어요. 노무현 정부 때 일본에서 노무현을 초청해가지고 정상회담을 했어. 그때 얼마나 조심스러웠는지 알아? 얼마나 극도의 예우를 했는지 알아? 우리 그렇게 대우받는 나라였어. 노무현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증거 사진도 있어. 노무현 때는 일본 정부가 이제 그 상을 준비해. 그 강대상을. 그래갖고 양쪽이 이제 같이 성명서를 놓고 읽는 거야. 그 앞에 뭐가 있어요? 하트 모양. 일본과 한국이 사랑으로 함께 뭉쳐서 한마음으로 가요. 이런 하트 모양이 있었어. 그런데 이명박이 딱 되니까 거기에 무슨 마크가 들어왔냐면,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마크.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치고 들어올 때 갖고 왔었던 걔네 족장 문서, 족장의 깃발.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가 썼다라는 그 가문의 깃발. 그게 앞에 딱 써 있었다니까. 그거 비교 사진 노무현, 이명박 정부 초기까지만 해도 다 비교가 됐었어. 예. 찾아봐. 노무현 때하고 이명박 때하고 일본이 우리를 대하는 자세 찾아봐. 노무현 때는요, 일본이 우리가 하자는 대로 했어요. 진짜 무서워하고 하자는 대로 했어. 그래서 육자회담 들어봤지? 세계 최강의 네 나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세계 최강이라고 얘기하는 네 나라가 한국이 부르면 회의에 왔다니까. 그게 육자회담이야. 한국이 부르면 그들이 왔어. 그래서 육자회담을 열고 거기서 그 남북 평화통일의 시나리오를 합의했다니까. 그게 노무현 때 있었던 일이야. 그런데 지금 이 꼬라지가 됐지. 노무현 대통령이 거기까진 잘한 거야. 육자회담까진 너무 잘했는데 반기문을 유엔 사무총장 만든 거, 그게 결정적 실수였어. 노무현 대통령이 반기문을 유엔 사무총장 만든 게 결정적 실수였어.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자, 나는요 참여정부 때 참여정부를 비판하는 방송을 했다니까. 그래서 내가 별풍선을 한 번도 500개를 못 받아봤어. 500개를 받아야 3만 원으로 환전이 되는데 한 번도 500개가 채워진 적이 없다고. 그 이유가 뭐냐? 노무현 정부를 내가 비판했거든. 뭘 비판했냐? 노무현 정부가 크게 잘못을 세 가지 했어. 뭐냐? 노무현 대통령이 좀
교만했어.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미 민주주의는 됐다. 그러면서 이제 협치를 해야 된다.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러면서 한나라당하고 연정을 하자 그런 거야. 그래서 뭘 했냐면 한나라당이 용인할 수 있는 사람들을 3명을 뽑은 거야. 국방부 장관, 그 다음에 재정부 장관, 외교부 장관. 명칭은 좀 달랐지만 국방, 재정, 외교를 새누리당이, 한나라당이 동의하는 사람한테 준 거야. 그게 실수야. 그래서 김장수가 그때 국방부 장관이 된 거야. 그게 처음부터 한나라당 몫이었어. 그때 노무현 정부 때 그 외교부 장관이 반기문이었잖아. 걔도 한나라당 몫이었어. 처음부터. 재정의 이현재도 처음부터 저기 한나라당 몫이었어.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실수가 뭐냐? 재정, 국방, 외교는 잘하는 한나라당이 맞고, 그 다음에 뭐 법치, 법무, 그 다음에 보건복지, 그 다음에 환경, 이거는 진보가 맞고, 그러면서 멋있게 나눠줬지. 그래서 결국 뒤통수 맞은 거지. 응. 그래서 뒤통수 맞은 거야. 노무현 대통령은 반기문이 노무현 대통령한테 워낙 사바사바 했기 때문에 얘가 설마 이 그 유엔 사무총장이 된 다음에 이렇게 남북 문제에 두 손 두 발 놔버릴지 몰랐던 거야. 노무현 대통령 반기문이 유엔 사무총장이 되면 한반도 평화, 자기가 김대중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해낸 육자회담을 이어가면서 한반도 평화를 완수할 줄 아는 거야. 그래서 반기문을 그 자리에 앉힌 거야. 그게 노무현 정부의 실수야. 그게 드러난 게 2007년에 한미 FTA 할 때. 내가 이걸 왜 아냐 하면 사실 내가 이만큼까지 모를 수 있었어. 근데 이 모든 내용을 어떻게 알게 됐냐 하면 내가 2007년 1월 17일에 생방송을 시작하잖아. 그리고 그해 3월에 한미 FTA를 진행하게 돼. 그때 김근태 의원이 목숨을 건 단식을 해. 그걸 내가 생방송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국회에서 내가 8일, 9일 동안 엄청난 얘기들을 듣게 되는 거야.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김근태 의원한테 전화해서 조금만 더 버텨달라고. 그러면 우리 협상팀이 좀 더 한국에 유리하게 해올 거라고. 그랬어. 그랬는데 노무현 대통령, 그렇게 기대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그 김종은 일당이 김종은 반기문 나 일당이야. 그것들이 해온 협정을 보고 대노하는 거야. 이게 뭐냐고.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알아? 그래서 그 갖고 온 협정문을 번역본이 있었는데 번역본은 숨기고 영문판만 국회의원한테 공개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보좌관으로 등록된 한 명의 비서관만 데리고 국회의원이 들어가서 봐라. 미국에서는 그걸 전부 다 뿌려가지고 각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국회의원들이 한 명의 비서관만 데리고 들어가서 영어로 원문만 봐야 된다는 거야. 보지 말란 얘기지.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그 FTA 협상안이 너무나 그지 같아갖고 너무 개판이어서 도저히 공개할 수 없었던 거야. 숨기려고 그랬던 거지. 그런데 그때 유시민 장관이 열린우리당 당론으로 한미 FTA를 통과시켜야 된다. 그러고 다녔어. 유시민 지지자들이 그 열린우리당 당론으로 한미 FTA를 찬성해야 된다고 막 그때 우리 방송에 와서 욕을 했다니까 나한테. 얼마나 쌍욕을 했는지 몰라. 의장씨 캔 사람이 고작 단식밖에 할 짓이 없냐고. 그때 그랬어. 그래서 한미 FTA를 당론으로 통과시키라고 막 그런 거야.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중단시켰어. 이건 다음 정부로 넘겨야 된다. 자기는 도저히 도장 못 찍는다. 그래서 한미 FTA가 노무현 정부 때 추진되다가 멈춰진 거야. 내가 그 모든 걸 다 봤어. 3월 달에. 3월부터 4월 초에. 나는 그러고 보니까 그것도 하나의 역사적 장면이다. 내가 한국의 포레스트 검프잖아. 모든 역사적 상황을 직접 목격해. 유경수 죽던 날 텔레비전 보다가 총 맞아갖고 방송 중단된 것도 봤지. 그 80년
광주항쟁 당시 광주 사건 터졌을 때 대학생들 휴교령 떨어져가지고 우리 언니 울고불고 하는 것도 직접 봤지. 86년 건대항쟁에 잡혀간 형제를 둔 애한테 내가 돈 내놓으라고 평화의 댐 돈 내놓으라는데 안 내가지고 내가 고생해봤지. 87년 60항쟁 때 최루트가스 처음 맡아봤지. 88년에 복학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막 집어던지면서 화내는 거 실시간으로 목격했지. 89년 임수경 가고 그 다음에 임종석이 우리 학교에서 잡혀가는 거 봤지. 93년 봄에 한총련이 우리 학교에서 만들어졌어. 그때 내가 이게 학생운동이 3년 안에 망할 거라고 처음 예언했지. 그리고 FTA 때도 내가 거기 현장에 있었던 거야. 내가 진짜, 여기는 허언 겔인가요? 그러니까 본인이 늘 그렇게 거짓말 한다고 남들도 다 거짓말 한다고 생각하지 마. 남들도 다 거짓말 한다고 생각하지 마. 진짜 방송 질 떨어지네. 노무딱 철구. 너 철구님한테 이를 거야. 네. 내가 그래서 그 실시간으로 무엇보다 증거가 있어. 그 옛날 내 뉴스가 있는데, 내가 2007년,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허언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지? 2007년 3월 달에 내가 뉴스에 나와. 망치부인이라는 이름으로, 그 국회에서 김근태 의원의 단식 생중계한다. 그 아프리카에서 보도자료 뿌려가지고, 그때 전자신문하고 아이넷인가? 예. 그런데 내가 신문에 난 기록이 있어. 못 믿겠지? 기록이 있어. 그때 머니투데이도 났어. 머니투데이, 전자신문, 아이넷. 요 세 개 뉴스에 내가 한미 FTA 반대하는 단식하는 김근태 의원 생중계한다는 그게 왜냐면 내가 뉴스에 처음 났기 때문에 그 내 기록에 있는 거지. 네. 들어봤죠. 그때 그랬던 거야. 뭐라고? 직접 조문 비교해보면 알아요. 유리한지 안 한지. 제발 원본 분석이라도 한번 하고 반박하세요. 제가 한미 FTA가 유리했단 얘기야? 뭘 얘기하는데? 지금 정화통의 주장이 뭐야? 유리한지 불리한지 원본을 보면 알아요. 너 원문 봤어? 그때 원문 보고 와가지고 얘기한 사람들한테 들은 거야. 네가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그 당시에 못 들어갔을 거 아니야. 나는 국회의원들이 들어가서 보고 와서 내 앞에서 토론하는 걸 본 거야. 어디서 들이댈 걸 들이대. 네가 그때 국회의원이었어? 나는 국회의원들이 가서 보고 와가지고 얘기한 걸 들은 사람이야. 내 앞에서 눈앞에서 7, 8명이 모여가지고 지랄하고 앉아있네.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때 한미 FTA 때 노무현 정부 때 맺은 한미 FTA는 현대 자동차에게만 유리했어. 그리고 우리나라 농업을 다 죽인다. 그래서 99%를 희생시키고 1%만을 위한 한미 FTA라고 그때 비판이 엄청 많았어. 그래서 노무현 정부가 포기했던 거야. 그래서 다음 정부에서 재협상하라고. 그런데 어떻게 됐게? 재협상은 없다고 그렇게 지랄했던 외교부가 이명박 정부 되니까 어떻게 한 줄 알아? 단 1% 현대에게 유리했던 것도 포기했어. 재협상은 없다고, 절대 국가 간의 협상은 함부로 뒤집을 수 없다고 버티고 버텼던 외교부에서 노무현 정부가 이명박 정부 들었으니까 1% 현대자동차에게 유리했던 것까지 포기했어. 다시 재협상 한 거야. 그때 재협상 했다니까. 이명박 정부 때. 그래서 현대자동차에게만 유리했던 것도 우리가 포기한 거야.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현대자동차가 미국에다 공장 지은 거야. 원래 노무현 정부 때는 우리나라에서 차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하기로 했었어.
그런데 저기 이명박이 한미 FTA를 재협상을 해가지고 미국에게만 유리하게 바꿔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현대자동차가 미국으로 수출 못하고 미국에다가 공장을 짓게 된 거야. 찾아봐. 내 말이 맞나 틀리나. 그때 뉴스 찾아봐. 진짜 그랬어. 내가 방송했던 시절이라서 증거가 다 있어요. 예. 이거 봐. 아이뉴스에서 찾아왔잖아. 고마워요. 예, 참사장님. 예. 야, 이걸 나는 못 찾겠던데 10년 돼가지고. 아프리카 김근태 의원 FTA 반대 단식 농성 생중계 2007년 3월 29일 사료야. 역사적 사료. 이게 바로 김근태 의원이 목숨 걸고 단식하던 장면. 이게 내 모습이야. 역사적 사료죠. 너네 아까 나더러 허언증이라 그랬던 애 있지? 나와. 기가 막히죠? 그래서 잠깐만, 또 전자신문? 아마 내용은 똑같을걸요? 전자신문 내용도 아마 사진이 똑같지 않나? 그죠? 이게 아프리카에서 보도자료를 뿌린 거야. 아프리카에서 보도자료를 뿌려갖고 내용이 다 똑같아. 이때 보면 이제 나우콘 문용식 나오고 김근태 방송국 나오고 김근태 의원 지지자 이경선 씨 37세. 이게 역사적인 사료라고 하지. 요것 좀요. 참사장님 지금 찾아오신 내용들을 우리 저기 게시판에 좀 올려주세요. 야, 진짜 씨. 오늘 의미 깊은 날이야. 그래요. 내가 지금 만으로 47세. 왜냐하면 내 생일이 4월 지나면 만으로 한 살 넘어가기 때문에 3월 달이라서 37세로 나온 거야. 예. 자, 먼 옛날에 있었던 진실이죠. 네. 아이고. 자, 좌우지간. 그랬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됐지? 유태인 얘기했고, 그 대자본 얘기했고, 좌우지간 오늘의 주제는 뭐냐? 이재용의 영장 기각. 이재용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다. 이 분노하고 여러분들이 막 분노한 것 때문에 너무나 실망했고 분노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년 전에 만약에 이재용 영장이 기각됐다면 바로 저 시절에 2007년에 이재용 영장이 기각됐다고 여러분 분노하셨을까요? 오늘 저의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10년 전 이재용의 영장이 기각됐다고 여러분이 분노하셨을까요? 10년 전에 여러분은 삼성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삼성이 망하면 국민이 망한다. 라고 생각했잖아요. 예. 관심도 없었을 거예요. 그쵸? 관심도 없고 분노도 안 하지.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모두 분노했다는 건 오늘 망치부연 방송을 7천 몇백 명이 와서 이재용이 영장이 기각됐다고 달려왔다는 건 10년 만에 강산이 변했다는 얘기야. 10년 만에 밭이 바뀌었다는 얘기야. 10년 전에 내가 그 이재용이 이 삼성을 비판했을 때 나한테 미친년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하셔야 돼요. 그 당시에는 진짜 급진보 세력, 예, 정말 그 시절에는 급진보 세력만 분노했어. 자, 뉴욕타임즈에서 그 법원의 이재용 영장 기각, 국민적 분노 촉발. 뉴욕타임스, 온 세계의 정치 지도자가, 경제 지도자가 보고 있는 신문에서 이재용의 영장 기각, 국민적 분노 촉발, 세계 금융 대자본이 이걸 봤다고. 이재용 사건, 한국사법부에
재벌 범죄 단죄 역량의 시험대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밤샘 영장 실질 심사 끝에 19일 법원이 기각했다는 소식을 외신들이 앞다퉈 긴급 소식으로 전하고 있다. 끝난 거야 이게. 우리나라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외국 투자자들에게 이게 전달이 된다는 얘기고요. 외국 투자자들이 아니 외국의 소비자들이 어머 삼성이 저렇게 부도덕했어? 한국은 사법부가 썩었어? 온 나라가 알게 된 거야. 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 자체만 건조하게 전한 대부분의 주요 외신과 달리 법원의 영장 심사 결과를 지켜본 한국 국민들의 시선에 초점을 맞춰 보도했다. 신문은 한국인들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여부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면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상대적으로 역사가 길지 않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법부가 재벌의 범죄를 단죄할 수준에 올라와 있는지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었다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지금까지 삼성그룹의 총수는 부패 혐의로 여러 차례 경찰의 조사를 받아왔지만 한 번도 구속된 적이 없었다면서 이 부회장의 아버지 이건희 회장도 2번이나 뇌물과 탈세 혐의로 기소됐지만 단 하루도 감옥에서 보낸 적이 없고 사면 복권됐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뉴욕타임스는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과 부패 혐의에 연루된 재벌 총수들의 구속을 촉구하며 주말마다 집회를 벌여온 많은 한국인들의 분노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박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인용이 될 경우 조기 대선에 나올 대선 주자 중 가장 지지율이 높은 야당 정치인이라고 소개하면서 재벌 부패에 우리 사회가 너무 관대하다는 그의 발언을 인용해 재벌 부패 솜방망이 처벌하는 사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요 뒷부분은 내가 볼 때 나중에 문재인에게 부메랑이 될 건데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 때 삼성 엑스파일 봐준 것 때문에. 자, 아마 이 기사를 쓴 뉴욕타임스 기자가 최용훈인가 그 사람일 거야. 뉴욕타임스 저 기사 쓴 사람 원문을 한번 찾아봐요. 원문 쓴 기자가 누군지. 최용훈일 가능성이 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미국의 이제 뉴욕타임즈에 미국의 뉴욕타임즈가 왜 유명하냐 하면 그 퓰리처상이라고 최상훈? 최상훈. 그러니까 미국의 퓰리처상이라는 상이 있는데 그 상이 뭐냐 하면 진실을 전한 최고의 기자에게만 주는 상이야. 그런데 뉴욕타임즈가 왜 유명하냐? 그 퓰리처상을 가장 많이 받은 가장 많은 사람이 받았기 때문에 뉴욕타임스가 가장 신뢰받는 언론이야. 뉴욕타임스가. 그런데 거기에 한국인 최상훈이 이 뉴욕타임스의 그 퓰리처상 수상자로 거기 딱 걸려 있어. 이 뉴욕타임즈에 엄청 많은 기자들 중에 퓰리처상을 받은 사람은 그 몇 명 안 되는 거야. 그래도 그 퓰리처상의 역사상 가장 많은 수상자가 뉴욕타임스에 있기 때문에 그 뉴욕타임스가 최고의 신뢰를 받고 거기에서 한국인 출신 퓰리처상 수상자가 최상훈이야. 이제 그 사람이 원래 뉴욕타임스 기자가 아니라 미국에 있는 다른 언론사 기자였대. 그런데 그 노근리 사건을 그 기사화해가지고 그래서 그 퓰리처상을 받은 거야, 미국에서. 그래갖고 뉴욕타임스가 스카우트한 기자를. 내가 미국의 뉴욕타임스에 똥 싸고 와서 느낀 거, 알아온 거야. 이거 내가 뉴욕타임스에 가서 똥 싸고 직접 들어갖고 온 얘기야, 뉴욕타임스 직원한테. 그런 사람이야. 내 똥 싼 얘기에서 딴 데로 갔구나. 야, 이게 그렇게 된 거야. 내가 뉴욕타임스에 영역 표시하고 왔잖아. 그래서 한국 문제를 잘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그래가지고 국정원에서 더럽게 욕을 한다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뉴욕타임스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정치 지도자, 경제 지도자가 모두 신뢰하고 보는 언론이야. 그 뉴욕타임스, 퓰리처상 수상자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법원의 이재용 영장 기각 국민적 분노 촉발이라고 썼다고. 그러면서 이재용 사건이 한국 사법부의 재벌 범죄 단죄는 역량 시험되었다 라고까지 썼다고. 그리고 아마 이번에 영장을 기각한 판사가
삼성 장학생이었다. 아들이 삼성에 취업 예정이다. 이 얘기까지 소문이 나겠지. 그죠? 뉴욕타임즈는 한마디로 그 뒷돈이 안 통한 언론사야. 돈 주고 이 언론사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야. 다른 언론사들은 몰라도 뉴욕타임즈는 그게 안 되는 거야. 이번에 이 판결한 조 판사가 대학교 때부터 삼성에서 장학금 받았다며. 그리고 아들이 삼성에 취업 예정이라며. 오늘 기사에 났던데? 그러니 이 판결을 그 기사 좀 갖고 와봐요. 그 뷰스앤뉴스에서 아니야 어디 거더라? 이거 저기 조희연 판사 맞죠? 삼성 장학생. 네. 이 판사가 삼성 장학생이야.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게 보통 영장 실질 심사평 하는 판사들이 이 영장이 안 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한대. 검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 영장에는 이런 부분이 미흡하니 이 부분을 다시 해와라 이렇게 얘기한대. 그런데 이번에 이 영장을 기각한 판사는 뭉뚱그려서 법리적 논란이 예상된다. 그렇게는 이렇게 영장을 기각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아주 희화화된,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기각 사유다. 이게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삼성 장학생이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각 사유가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선동하지 맙시다. 왜? 막 내 말을 들으니까 막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뭔가 해야 되겠다는 느낌이 들어? 그건 네가 감동한 거야. 내가 선동한 게 아니라. 아니, 귀가 얇아가지고 지가 감동해놓고 나한테 왜 지랄이야. 조판사를 파면하면 변호사 하겠죠. 그리고 엄청 많은 수임료를 받겠죠. 그죠? 자, 변호사 개업을 못할 방법을 찾아야 돼. 옥시, 폭스바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재벌들에게 관대한 판사였던 거야. 근데 보니까 이 특검이 찾고 찾은 것 같아. 이 영장을 받아줄 판사를 기다리고 찾았는데 못 찾은 거야. 뭘 못 찾았냐? 삼성에 한 푼도 안 먹은 판사를 찾지 못한 거야. 삼성에서 한 푼도 안 받아먹은 판사를 찾지 못한 거야. 이 판사가 옥시하고 롯데도 전부 다 기각한, 하여간 그런 판사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삼성을 말한단가? 그 김용철 변호사가 얘기한 거. 그 책에 보면 나와 있어. 일부러 서울대인가 졸업한 검사 출신의 변호사를 고용해가지고 검사들한테 뇌물을 준 거야. 그 명단이 삼성 엑스파일이야. 그 삼성 엑스파일을 가리기 위해서 연예인 엑스파일을 터뜨리고 삼성 엑스파일에 대한 특검을 해야 된다고 그때 노회찬이랑 김용철 변호사랑 막 이상호 기자랑 막 외쳤는데 노무현 정부에서 덮었다고. 그때 민정수석이 문재인이었다고. 이거 나중에 문제 될 거야.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거야. 반기문 얘기는 뭐냐면 반기문은 박연차리스트. 반기문은 박연차리스트 얘기야. 이게 반기문은 이제 박연차리스트의 명단이 있었다. 그걸 여러 명의 검사가 다수 이제 증언을 했다는 거야. 진술. 말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한겨레 신문이 그걸 일면에 실었어. 그러면서 일면에 실으면서 뭐라 했냐? 기분 나쁘면 형사고소해라. 그런데 이인규하고 반기문이 민사를 건대잖아. 이인규하고 반기문이 민사소송을 하지 형사를 안 건다는 거야. 왜? 형사고소를 하면, 한겨레에다가 형사고소를 하면 그 증거가 까진다는 거야. 리스트가 나오기 때문에. 그 얘기가 오늘 뭐에서 나왔더라? 행간이었나? Y뉴스였나? 행간이에요? Y뉴스예요?
행가는 저기였고, 권영철이 그럼 와이뉴스였나 본데? Y뉴스는 이 주제는 아니고 뭐 가지고 오셨어요? 박연차 리스트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이름이 들어있다. 이게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더라고요. 반 총장이 박연차를 만난 적이 없다.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하지만은 언론들은 계속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연차 리스트 왜 반기문 전 총장의 이름이 계속 튀어나올까? 계속 튀어나오는 이유. 예. 일단 반기문 총장은 난 박연차 회장하고 만난 적도 없다. 일면식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시사저널 보도가 지난해 12월 24일에 나왔는데 박연차 회장과는 일면식도 없었으며 그 이후에도 박 전 회장을 만난 적이 없다. 예. 반 총장은 공직자 재임 중에 어떤 금품도 받은 적이 없다. 이런 해명을 내놨고요. 했습니다. 귀국길에서도 박연차 씨가 저한테 금품을 전달했다니 도저히 제가 이해할 수가 없고 왜 제 이름이 거기에 등장했는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해명을 분명히 해명을 했는데도 네. 그런데도 언론에서는 바로 어제까지도 계속 의혹이 나옵니다. 새로운 의혹이. 왜 그러나요? 그렇죠. 이게 언론들이 이제 보도하는 내용들을 좀 사실 볼 필요가 있는데 예. 뭐 일일이 다 볼 수는 없고요. 말씀드린 대로 시사저널 보도 이틀 뒤인 12월 26일 중앙일보에서 반 총장에게 돈 줬다는 박연차 서면 구두 진술이 있었다는 일면 보도를 머리 기사 보도를 했고요. 예. 그 같은 날 우리 CBS 노컷 뉴스에서도 이인규 반기문 웃긴다. 돈 받은 사실을 드러날 텐데 이런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어제 한겨레 신문에서 반기문 아무리 부인해도 박연차 리스트에 적힌 건 팩트다. 박연차 검찰도 몰랐던 반기문 이름 스스로 리스트에 적어내. 그러니까 박연차 씨가 리스트를 쭉 적어낸 거예요. 자기가 돈 준 사람들. 근데 예. 검찰은 반기문이란 이름을 누군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반기문이란 이름이 적혀 있더라. 라는 게 어제 한겨레 보도였던 거죠. 애초에 수사 대상에 아니었는데. 반기문 전 총장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리스트를 냈다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1차 수사팀이 박용석 중수부장, 최재경 수사기획관, 박정식 중수 이과장이었습니다. 예. 세 명이 다 TK 출신입니다. 예. 그래서 박연차 씨가 TK 출신인 이상도 변호사를 선임을 해요. 그리고 그러다가 수사팀이 바뀌니까 이인규, 홍만표, 우병우로 바뀌었잖아요. 예. 이인규 중수부장과 잘 아는 박영수 지금의 특검을 당시에 변호인으로 선임을 합니다. 변호인이 바뀐 거죠. 그러네요. 그런데 박영수 변호사가 박연차 이 회장으로부터 들은 내용, 받은 메모를 전달합니다. 예. 그 메모를 이상도 변호사의 유필로 손글씨로 적혀 있다 그래요. 자, 그런 내용까지 확인을 했거든요. 그 박영수 특검한테 확인하셨어요? 박영수 특검이 직접 얘기는 듣지는 못했는데 박영수 특검과 같이 일한 아주 최측근 변호사가 그럼 박영수 변호사가 전달했고 그래요. 그 메모는 거기에 반기문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이상도 변호사의 손글씨가 있는데 거기에 반기문 이름이 들어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박영수 특검이 예전 그 박연차 씨 변호사였다는 것도 좀 지금 새롭게 들리는 분들 계실 거고요.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가 리스트에 이름이 있었다. 근데 지금 반기문 전 총장은 또 이인규 변호사 언론중재위에다 중재 신청했잖아요. 이 보도 잘못됐다고. 그것도 뭐 공교롭게도 두 분 다 같은 날 지난 4일에 같은 날 냈어요. 언론중재위에. 그래서 지난 16일 날 언론중재위를 갔다 왔거든요. 권은철 기자가 이거 쓰셨다가 뭐 갔다 왔는데 다시 이제 2월 6일 다시 2차 언론중재위를 열기로 그래요. 좀 더 보강 자료를 열기로 결론이 안 난 상태입니다. 근데 여하튼 반 총장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왜 언론들은 계속 보도하는 겁니까? 언론 보도를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시사저널의 보도는 박연차 씨가 반기문 전 총장에게 23만 달러, 그 3억 가까운 돈을 줬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다른 언론들 보도, 중앙일보나 한겨레신문, CBS 노컷뉴스의 보도는 박연차의 리스트가 존재하고 있고 그 리스트에 반기문 전 총장의 이름이 들어있다는 것이고. 거기까지예요. 예, 그 얘기를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하고 다닌다까지가 이제 이게 그렇죠. 언론 보도의 핵심입니다. 예. 그래요. 이게 이제 박연차 리스트의 존재는 그러니까 확인이 된 거잖아요. 존재는 확인이 됐는데 이런 보도를 언론들이 이어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지금 핵심이 오늘 주제인데 반기문 전 총장의 해명은 자기는 박연차를 일면식도 없고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러지만은 대검 중수부에 그 리스트가 있고 그게 검찰이 반기문을 수사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다른 수사를 하는 중에 박연차 스스로 적어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존재만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사실은 이게 언론 중재위까지 갈 뭐 그런
필요도 없이 이제 반기문 전 총장이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를 하면은 가능하다. 이게 이런 보도들 계속 오늘도 나오고 있거든요. 언론중재위에다 제소할 게 아니라 예. 차라리 형사 고소를 해서 이거 수사를 하자 지금 이런 거예요? 언론중재위 내면은 정정 보도를 하느냐 마느냐 뭐 여기부터 또 민사소송도 같이 냈습니다. 예. 시사 전달에는 반기문 전 총장이 10억 원을 냈고요.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CBS를 상대로 2억 원의 민사소송을 냈거든요. 이게 복잡한 거 없이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확인하자면은 형사 고소를 하면 빠르다. 빠르죠.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근데 이게 벌써 8년 전 일인데 아직 기록이 있을까요? 수사하려면 할 수 있을까요? 수사를 하면은 가능할 겁니다. 그래요. 전에 그 서경원 미리복 사건 기억나십니까? 1989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89년. 예. 그때 일인데 당시에 서경원 전 의원이 10만 달러를 북한으로부터 받아와서 10,000달러를 김대중 총재에게 줬다. 이게 핵심이었거든요. 혐의가. 그런데 당시에 서경원 조사 기록 내용 중에 검찰이 고의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누락시킨 핵심 내용이 있었어요. 그거를 다시 10년 뒤에 찾아보니까 10년 뒤에 이 공안부 캐비넷을 찾으니까 그런 자료가 있었습니다. 누락된 자료가. 하긴 박연차 리스트는 이게 큰 사건인데 이걸 막 다 파기하고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이 자료를 파기하게 되면 그 자체가 범죄 행위가 되기 때문에 있다고 보는 게 당시 상황을 잘 아는 법조인들의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나저나 권영철 기자. 예. 이인규 변호사가 했다는 말.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중수부장인 거죠. 네, 이 사건 담당했던. 네네. 그 말은 직접 일단 그 말은 정확히 뭐였죠? 지금 기사에 쓰신 그 말? 반기문 웃긴다. 돈 받은 사실이 드러날 텐데 이게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의 대선 출마설이 나돌 때 그때 얘기. 2, 3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출마설이. 예, 그렇죠. 그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나까지 말했다고. 돈 받은 사실 드러날 텐데 어떻게 대통령 되려고 저러는지 몰라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요. 전현직 검찰 고위 관계자로부터 들었고 현재의 검찰의 고위 간부로 재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이 들었다는 사람이. 그리고 이인규 변호사는 23만 달러 사실이 보도되니까 언론 인터뷰에서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나는 모르는 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한겨레 보도는 지금 누구 말입니까? 한겨레 보도. 한겨레 보도도 전현직 법조인 검찰 고위 관계자들의 얘기를 전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럼 이 문제를 언론들이 계속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제일 정확한 건 수사, 형사 고소를 해서. 그러니까 이인규 변호사도 이제 저에게 항의 전화를 통화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그 얘기를 한 전현직 법조인이 누구냐를 밝히라는 것이었습니다. 안한 목소리로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렇지만은 중재위에는 대리인을 내세주고 본인은 나오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요. 결국 이 문제가 계속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사실은 청문회도 안 거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검증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제대로 된 검증이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결국은 그러네요. 여기까지 오늘의 와이뉴스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솔직히 이제 박연차 리스트에 반기문이 있었다. 이게 지금 검찰에 증거도 있다. 심지어 박연차 리스트에 반기문이 있는 걸 들고 왔던 게 박영수다. 지금 특검 박영수가 그 반기문 리스트에 박연차 리스트에 반기문이 있는 걸 들고 왔던 사람이라는 거야. 검찰 어딘가는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도대체 반기문 뉴스는 왜 띄우는 걸까? 지지율은 낮다면서. 그래서 최순실 박근혜가 덮였다는 거지. 최순실 박근혜에 대한 욕을 반기문에게 몰고 있다는 거지. 예. 욕바지를 쓰고 있는 거야 지금. 그리고 반기문에 대해서 계속 욕을 하면 나중에 지금 문재인은 지지율 올라간다 그러지 실제로 물어봐. 지지율 떨어지고 있어. 실제로 이 수도권 당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문재인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 그런데 막 계속 올라간다고 거짓말해 언론사에서. 왜 그러는 거야? 문재인 이외에 대안을 만들지 못하게 하려는 거야. 근데 지금 반기문을 욕바지로 쓰면서 문재인을 계속 밀어붙이는 거야. 왜? 반기문하고 문재인은 노무현 정부에서 같이 일했잖아. 한꺼번에 둘을 죽이면 되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요, 요 둘을 제외한 그 밑에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야. 중요한 얘기네. 이거 중요한 얘기네.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어차피 쟤네들이 막 문재인하고 반기문을 일일이 막 올려보내는 거야. 그지? 그래서 나중에 한 큐에 죽여버리겠다는 거야. 참여정부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우리는 그 밑을 보면 되는 거야. 그럼 쟤네들이 지금 숨겨놓은, 쟤네 결국 지금 안철수를 내온다는 건가? 유승민인가? 쟤네들의 진짜 카드는 안철수냐? 유승민이냐? 이걸 봐야 되고, 예. 그러면 우리 쪽에서 맞대응할 사람은 누구냐? 이것도 봐야 된다. 네. 그치? 언론이 지금 유도하는 대로 우리가 끌려가면 안 되고, 본질을 분명히 봐야 되는 거야. 본질을 분명히 보고 대처해야 된다. 여러분, 벌써 시간이 이제 내일이 6시, 이제 곧 6시가 다 되기 때문에, 잠깐만요. 제가 뭐 하나 팩트체크 할게요. 그 조희연 판사가 삼성 장학생이다라는 뉴스가 가짜래? 오보예요? 오늘 나한테 그 뉴스 보는 사람 엄청 많았는데 그거 오보야? 그거 확인 좀 해보세요. 예. 조의연이라고 이재용 영장 기각한, 네. 루머라, 오늘 아침에 나한테 뉴스라고 보냈는데? 기사를 내렸어. 기사가 있었죠. 기사가 있었는데 내린 거야. 기사가 있었는데 내렸어. 이야. 그쵸? 뉴스 기사는 분명히 있었지. 근데 그 기사를 내렸대. 추측성. 아니, 미친 기자 아니야? 기자가 무슨 추측을 보도해. 거기 언론사 어디야? 아니, 기자가 무슨 추측을 보도해. 2대1리. 내가 진짜, 씨. 그니까 내가 데일리 시리즈 믿지 말라 그랬잖아. 내가 데일리 시리즈를 믿지 말라는 게 그런 이유야. 이거. 내가 그 뉴스를, 예. 아이씨. 정정할게요. 삼성 장학생이라는 그 소문은 루머였답니다. 누구냐? 그런 루머 퍼뜨린 거. 일부러 조희연을 허위사실로 눈 돌리는 거야? 허위사실로 눈 돌리는 거야? 그죠? 예. 그 삼성 장학생이고 아들이 삼성에 들어간다 이 얘기는 이 데일리 시리즈에서 나온 얘기니까 동아나 조선이나 데일리 시리즈에 나온 건 조심해야 돼요. 나한테 보내면 안 돼. 예. 여러분들이요, 나한테 보낼 때 동아일보나 조선일보나 데일리 시리즈에서 나온 거를 나한테 보내면 안 돼. 이거 봐. 너무 무책임하잖아. 자기네들이 그걸 기사를 내렸으면 해명 기사를 올려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추측을 기사로 쓰냐, 기자가. 이것들이 진짜, 조중동 데일리 시리즈는, 예, 나한테 보내지 마시고요. 나한테 수십 명이 보냈어, 그걸. 인간들 진짜, 아니, 루머면 왜 더 나빠. 그런 루머를 퍼뜨려서 논점을 흐리려고 그런 거야. 예. 이 조희연은 원래 재벌들에게 재벌들에게 관대한 판사였어. 그죠? 그런데 이 판사에 대해서 솔직히 조사해봐야 돼. 리스트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 엑스파일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건 확인해봐야 돼요. 예. 그건 한번 확인해봐야 되고요.
그 우리가 엑스파일 직접 본 게 아니잖아. 무엇보다 그 삼성 엑스파일에 대해서 그 노무현 정부에서 특검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게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사건이야. 그러니까 그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대학교 때부터 받았다는 건 말이 안 돼. 삼성이 그, 조희연이라는 사람이 대학교 다닐 때부터 누구한테 장학금 주고 그럴 만한 애들이 아니거든. 근데 이, 판사가 된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는지 조사해 봐야죠. 예.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박근혜가 블랙리스트를 직접 지시했다라는 기사가 있어요. 근데 요거, 이게 지금 이제 특검이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근거가 나왔나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가 블랙리스트를 직접, 블랙리스트 작성을 직접 지시했다. 좌파 문화예술인에게 문체부 예산 지원하지 말라고. 이게 이제 18일에 박근혜 대통령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을 직접 지시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얘기야. 그래서 내가 이거는 좀 못 믿겠어. 자, 지금 여러분이요,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뭘 봐야 되냐면, 김기춘, 조윤선 얘기를 해야 돼. 왜 아무도 이걸 안 갖고 오지? 동아일보가 지금 이 박근혜가 직접 지시했다라고 얘기한 내용을 난 솔직히 못 믿겠다고. 예.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김기춘이랑 조윤선이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있다는 게 오늘의 제일 이슈가 돼야 돼. 근데 그 얘기는 왜 안 해, 아무도? 그거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내일 아침 10시 반에, 내일 아침 10시 반에 김기춘, 조윤선, 그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 심사가 있어. 이재용 영장심사만큼 중요한 문제야. 근데 오늘 지금 한 번도 안 올라왔어. 왜 이러는 거지? 여러분이 역시 별로 안 중요한 뉴스에 동아일보 따위에 지금 낚이고 있는 거야. 지금 조윤선이 문체부 하드를 파괴한 다음에 버렸는데, 버린 하드를 복구해가지고 조윤선이 일일이 블랙리스트를 추가 지시한 정황이 발견이 됐고, 그 다음에 김기춘이 그 모든 걸 기획했다라는, 그 주범이 김기춘인데, 그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자기네 집 앞에서 다 갖다 내다 버리는 거, 그게 CCTV에 찍혔는데, CCTV까지 다 삭제했다니까. 그런데 특검에서 부활했다고. 예. 김영재 구속영장은 안 중요한 거야. 김영재니 김경숙이니 이런 건 별로 안 중요한 것들이야. 진짜 중요한 건 조윤선 김기춘이야. 조윤선 김기춘 블랙리스트가 왜 중요하냐. 이거 봐, 이렇게 참. 내가 뭐라 했어? 블랙리스트 사건은 뭐다? 헌법을 위배한 사건이다. 탄핵 사유야. 이 블랙리스트 사건이요, 헌법을 위배한 사건이야. 그래서 이게 탄핵 사유야. 그래서 블랙리스트에 김기춘, 조윤선, 현직 장관으로서는 최초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야. 직권 남용이라서 탄핵 사유가 아니라 헌법 위반이라니까. 직권을 남용해서 헌법을 위반한 사건이야. 헌법을 위반하면 탄핵 사유야. 그래서 이 조윤선, 김기춘 구속영장 청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가리려고 내가 볼 때는 박 대통령 블랙리스트 직접 지시, 이런 얘기, 지금 박근혜 요구 내가 볼 때, 박근혜, 저렇게 얘기해가지고, 김기춘, 조윤선을 구하려는 거 아니냐. 김기춘을 구하려는 거 아니냐. 지금 중요한 건 내일이야. 내일 김기춘, 조윤선의 구속영장이, 청구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만약에 내일 그것까지 청구 안 됐다, 그러면 국민들이 분노해서 촛불 집회로 모여야 되는 거지. 만약에 촛불 집회에 못 나온다면 그 시간에 같이 이 촛불 집회를 같이 시청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분노를 전달해야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지금 네이버 실시간 검색에 김기춘, 조윤선이 없다. 이거 봐. 얘네들이 지금 김기춘이 내가 볼 때는 진짜 무서운 놈이라니까. 김기춘, 정윤회
절대 눈에 안 띄는 지금 숨은 놈 2마리하고 안머시기, 이머시기 얘를 데리고 정윤회하고 김기춘하고 지금 실제로 그 저쪽 판을 짜는 놈들인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에서 막 돌리는 애들이 김기춘, 조윤선한테 관심도 없는 거 아니야. 덮은 거 아니야. 우병우도 그렇지. 그치? 우병우, 김기춘, 정윤회 그리고 이 두 마리 안씨하고 이씨 얘네 5명이 지금 실제로 이 모든 국정농단을 유지하고 있는 거야.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이재용 구속만큼 내일 김기춘, 조윤선이 가령 자 이재용이 지금 이제 뭐 구속영장 기각됐기 때문에 지금 뭘 얘기하냐면 그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러면서 공격을 하고 있잖아. 그죠? 지금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막 지금 이제 종편에서 지랄하고 있는 거야. 새누리당 쪽에서 지금 막 지랄하고 있어. 근데 만약에 내일 김기춘, 조윤선의 영장까지 기각된다면 특검에 더 치명상을 입히려고 하는 거겠죠. 그죠? 이게 지금 김기춘 작품일 수 있어. 지가 구속되겠냐고. 지금 이제 특검에서 이재용을 구속하려고 했던 게 영장이 이제 기각되면서 이걸 특검을 막 공격하는 빌미를 삼고 있단 말이야. 근데 내일 김기춘, 조윤선의 영장도 기각된다면 특검한테 정말 완전 치명상이 되는 거야. 특검의 목을 베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일 김기춘, 조윤선의 구속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구속돼야만 해요. 예. 김기춘, 조윤선이 구속이 돼야만 해. 안 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예, 우리가요. 그래서 집중해야 돼요. 방향을 분명히 잡아야 되고 주요 타격 방향을 잃지 말아야 돼. 우리가 끝까지 감시하고 아니 진짜 정윤회에 대해서 왜 이렇게 침묵하냐고. 아니 여러분 봐봐. 김기춘, 조윤선은 나왔지만 우병우도 정윤회도 왜 언론에 기사가 없을까? 이상하지 않아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우병우, 정윤회인데 우병우, 정윤회 그리고 사라진 2마리 걔네들은 지금 뉴스에 전혀 안 나와.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네, 우리가 지금 중요한 이슈를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 드렸고요.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 이제 우리 서방님 오셨기 때문에 예, 우리 신랑을 신랑이 왔으니까 이제 신랑이랑 또 얘기를 해야 돼서 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예, 그렇지. 정윤회가 이제 정유라를 구하고 있겠죠. 네. 자,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볼만 하셨나요? 오늘 방송, 볼만 하셨나요? 볼만 안 하셨다라면 죄송하고요. 예. 오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이 뭐라 그러나, 새로운 희망을 봤다면 다행입니다. 예, 근데 혹시 제가 오늘 얘기한 것 중에 잘못된 내용이 있었다면 그건 저의 잘못이에요. 여러분 지적하는 글 올려주시면 제가 읽어보고 반영하도록 할게요. 근데 그지 같은 못 들은 척 할 거예요. 예. 자, 오늘 업해주시고, 예. 오늘 업해주시고, 꿀잼 해주시고,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후원해주신 분 한 분 한 분 이름 못 불러드려서 죄송하고요. 매니저님들 각방에서 고생하셨고요. 예. 이름 안 불러줘서 후원하고 싶지 않은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해주신 분들 덕분에 오늘도 당당히 소송비를 벌 수 있었습니다. 이 방송 녹음 녹화 떠서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뿌려주신 님들 감사드리고요. 저한테 허락 없이 올리신 분들은 모두 저작권 위반으로 신고할 겁니다. 예. 저작권이 다 이게 또 변호사가 전문적으로 그걸 또 걸어. 예. 횟수에 따라서 돈 달라지는 거 알지? 예.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난 후원을 못해서 어떡한데 하시는 님들, 생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 그게 돈으로 후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이 진정한 후원자예요. 고맙습니다. 예.
오늘 그 이재용이 구속이 기각돼서 굉장히 상심한 마음으로 오셨던 님들, 여러분이 상심했다는 게 우리 희망의 근거예요.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5년 전, 10년 전에는 관심도 없었고 분노도 안 했던 일에 분노하고 절망할 수 있었다는 거, 그만큼 우리의 밭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 거기서 다시 시작합시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뭐가 잘못됐는지 알고 있다는 거. 이 병이라는 건요, 뭐가 문제인지를 알면 치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예. 내가 막 힘든데 왜 힘든지 몰라. 이것 때문에 힘들구나 라는 걸 알면 치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다는 건 뭐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희망을 오늘 다시 싹 틔운 거예요. 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네. 여러분이 진짜 옛날엔 몰랐잖아요. 알고 있다는 거, 그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지금 쟤네들의 계획을 계속 우리가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 우리가 날마다 승리해가고 있다는 거 거기에 감사합시다. 우리는 그렇게 세월호를 인양할 겁니다. 세월호를 인양해낼 거예요. 예, 세월호를 인양하고 미수습자를 수습해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기 전에 세월호 진상 규명해낼 겁니다. 가습기 피해자 이 대책을 마련할 거고요, 책임자 처벌할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깨어나서 주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가는 거다.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여러분, 오늘 이 법원이 삼성 앞에서 멈춰섰다. 얼마나 절망하셨어요. 제가 오늘을 위해 여러분께 수천 번 드린 말씀,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싸움을 끝내지 않는 것이다. 한 사람이 꾸는 이긴다고 믿든 진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겁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될 겁니다. 신영복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중지동천, 무리가 모여 뜻을 모으면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포기해서 오늘 우리의 절망이 싹텄다면, 오늘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일은 희망의 역사를 쓸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갑시다. 이길 겁니다. 우리가 이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열을 이루고 서서 그분이 어떻게 싸우는지 보면 되는 거니까.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님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에 시청률이 떨어지고 있었는데, 이재용 영장 기각에 7,000명 넘었어요.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님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기부스 방송에 기부해주신 모든 님들 정말 감사드려요. 여러분 덕분에 정말 우리 망치부인 방송이 진짜 살아있는 방송이구나, 그리고 정말 마음이 있는 방송이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저 어제 가서 정말 보람 있는 방송하고 왔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이었고요.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